목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김동양 위원입니다. 예, 삼성물산 저희 지주회사 탑픽 종목이고요. 프리뷰 드렸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다. 어저께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잘 나온 거에 기인을 하고요.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레저하고 패션은 파크 입장객 급감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손실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금 서비스가 다행히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외 업무 감소하면서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하면서 좀 상당 부분 벌충이 됐고요. 그리고 상사 쪽은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물량 감소라든가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본격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일부 해외 공사 지연이 있지만 매출화에는 문제가 없고 수주도 1분기에 원래 목표 대비 23% 했습니다. 11.1조 대비해서 2.6조 원을 했고요. 지금 건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매출화가 되는 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공장 셧다운된 데 공사 현장 셧다운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향후 수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삼성 캡티브 4조를 가져가고 그리고 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쪽으로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주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바이오는 어저께 보신 대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가동률 올라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도 그 코로나19 영향 지속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단 1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저희 그 삼성물산 투자 포인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 훼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수입의 3분의 2 기여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중장기 배당 정책 발표를 할 때 올해 이전 3년 대비해서 줄어들 가능성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할인율 59%여서 주가 일정 부분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사이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건설 애널리스트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물론 유가 급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캡티브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건설사들 할 때 보면 올해 수주를 기존 전망에서 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컷을 냈었는데 올 초에 세웠던 그 전망 그대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로 건물, 그러니까 빌딩 쪽이 공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유수 기업들의 사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받는 부분이 없고요. 지역적으로도 중동 쪽 익스포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고 혹시 발주가 지연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발주처를 찾고 있어서 아직까지 목표는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분기 주요 수주 내역 좀 정리해 줄 수 있으신가요? 좀 어느 쪽에서 좀 기여가 있었는지, 계열사 물량이 대부분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도 좀 의미 있는 수주가 있었는지. 아랍에미리트 복합 발전이 가장 크게 1조 2천억 들어왔고요. 캡티브가 7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R&D 센터도 2천억 원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2.6조입니다. 네, 다음은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매크로 분석 안기태 위원입니다. 어제 정부가 비상경제회의 대책을 내놨고요. 주로 이제 주된 대책은 이제 고용 창출 쪽에 이제 10조 원 정도고 추경으로 이제 9조 원 정도 이제 충당하겠다. 고용 창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사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케인지안 공급 충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급 쪽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게 그러면 다들 이제 예를 들어 여행사가 문을 닫으면은 직원들은 돈을 못 벌고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소비가 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데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 여행 티켓 같은 게 소비가 줄었을 때 이게 다른 걸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대체도 안 되고 그냥 소비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일컫는 건데요. 이럴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현금을 줘도 그 돈 가지고 여행을 지금 갈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현금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그래서 공급 충격으로 수요 충격까지 오면은 현금 지급만으로는 안 되고 고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여기 글로벌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지.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이게 3월 초에 한 1차 추경 때는
방역이랑 상품권에 좀 초점을 뒀고요. 그다음 2차 추경은 현금 지급을 뭐 하위 70% 한다 했다고 어제 이제 다 주는 쪽으로 나왔는데 2차 추경은 현금 주는 거. 그리고 3차 추경은 지금 나온 얘기가 고용 창출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방향은 어쨌든 괜찮은 것 같고 특징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 스탠스가 좀 변한 게 2차 추경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조달한다 그랬냐면은 공무원 인건비 줄이고 국방비 사업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줄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뭐 메우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차 추경은 그게 아니라 이걸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 쪽으로 하겠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건대 엊그제 뭐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뭐 긍정적으로 유지한 거 보듯이 일단 정부 재정 문제 없는 게 하나가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저축률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리 재정 확대 특징이 미국은 지금 현금 지급으로 좀 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은 특이하게 현금 지급은 안 나와요. 지방정부 단에서 현금을 주긴 하는데 중국은 기업으로 이제 그냥 돈을 주고 대신에 요구를 할 때 기업들한테 너네가 일자리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금 쏴주고 중국은 기업한테 고용 그 담보로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경이 2차 때는 미국이랑 비슷했고 이번엔 중국이랑 비슷한데요. 이 차이가 아무래도 저축률 차이 같은데 이게 현금을 주면은 저축률이 높은 나라들은 현금을 줘봐야 이게 소비가 안 돌아가거든요. 중국이 가계 그 소득 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이 38%, 미국이 8%. 그러니까 중국은 현금을 줘봤자 사람들 돈 안 쓸 것 같으니까 그건 됐고 기업들한테 너네한테 돈 줄 테니까 고용 유지해라 이렇게 가고 한국도 저축률은 지금 9%인데 이게 6년 사이에 되게 많이 뛴 겁니다. 6년 전에 2%였다가 지금 뛴 거니까 한국도 현금 지급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거고 고용 창출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이 재정 승수로 보면은 2차 추경 때가 현금 지급 준 거는 재정 승수가 0.16 지금 고용 창출로 간 건 재정 승수가 0.3 그래서 아직 뭐 이걸 다 메꾸기는 어렵겠지만은 방향은 확실히 좀 톤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재정 건전화 자꾸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용 창출로 가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약간 변화가 온 게, 주식 시장과 연관시켜 보면, 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 시장이야, 뭐 어쨌든 뭐, 해외 변수가 중요하긴 하니까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스탠스 변한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 좀 시니컬하게 보는 입장들 중에 하나가, 재정은, 정부 고가는 많은데 왜 정부가 돈 풀 생각을 안 하느냐. 가게랑 기업이 어려울 때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엊그제 나온 거는 엊그제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유지한 거 봤을 때 정부 재정 괜찮고 또 어제 나온 거는 괜찮으니까 지출 늘리겠다 한 거니까 뭐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내수 측면에서 뭐 글로벌에서 봤을 때 왜 재정 좋은데 뭐 추경 안 해 했던 관점이 좀 바뀌는 거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추경 금액 측면에서는 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이게 1, 2, 3차를 합치면 대략 GDP 대비 지금 2%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재정 지출이 2%. 이게 지금 미국이 순수하게 정부 재정만 따졌을 때 5%가 넘고요. 중국이 3%.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피해가 미국보다 좀 적으니까 덜 한다 지금까지 이게 논렸는데 예를 들어 뭐 미국 5% 그리고 독일이 4%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합친 게 1, 2, 3차를 합친 게 대략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추가 뭐 10조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여력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영향 좀 말씀하시죠. 뭐 언제나 그렇지만 수급 차원에서 추경은 채권 시장에 항상 큰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어제 나왔던 9.6조의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산업은행에 40조 원 정도 기금을 설치를 해서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예전에 저희 IMF 때 예보기금 채권이랑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때도 이제 예보기금이랑 캠코에서 예보가 한 110조, 캠코가 한 39조 해서 대략 한 150조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줬던 전례가 있고요. 올해 4월달 기준 회수율은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70% 회수를 한 건데요. 뭐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국가가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가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 채권을 결국은 시장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대부분 연기금이나 은행 뭐 이런 쪽에서 가져가게 될 텐데 특히나 뭐 보험사나 이런 쪽에 가져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대체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국채를 샀어야 될 수요가 여기로 좀 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40조 원화 되는 물량을 한 달, 뭐 2달 안에 나오는 건 아니고 분명 안분해서 집행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사실 연간으로 다 끝내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9.6조 정도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고용 관련된 9.6조면 한국은행이 충분히 사줄 수 있는 물량이라서 큰 부담은 없어서 사실 뭐 넘어갔어야 정상인데 40조 정도 가량 되는 기간 뭐 산업에 대한 대출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재원을 과연 어느 정도로 빠르게 마련할 거냐. 두 번째로 결국은 어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4월 금통위에서 되게 조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경기가 아니라 수급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우리가 국채 살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제 거의 뭐 10년 선물이 100틱 이상 밀리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코멘트가 안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던 건데 장 마감 이후에는 언론사 통해서 워치하고 있다, 뭐 언제든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뭐 예보기금 정도, 그러니까 2008년에는요 공적자금 그 규모 조성한 게 채권 쪽으로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한 뭐 10조 이상 샀는데 IMF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금 운용한 수준은 IMF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여기서 좀 공격적인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당분간 조금 채권 시장의 수급적인 부담이 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하는 쪽에서 이야기 나온 거나 당장 오늘 내일 정도에 하는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아시아 코어 에코티. 예, 아시아 코어 에코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은요, 중국 1위, 이제 백색 가전 생산 기업이자 중국 2위 에어컨 생산 업체인 메이디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 확대,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세 번째는 M&A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가전 하향, 이관신 정책을 통해서 총 9,248만 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올해 중국 가전제품 협회에 따르면 한 총 1억 6천만 대의 가전제품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관신 등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가전제품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GfK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 2월 달에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중에 65%가 대형 가전제품을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연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일부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가전제품 판매량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인데요. 회사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6%의 높은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제 향후 12개월 이내 최대 52억 위안, 그러니까 전일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 정도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높은 배당 성향, 거기에다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겹치면서 좀 투자자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M&A입니다. 3월에 이제 중국의 대표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및 서버 메커니즘 제조업체인 하이코닉스 에코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회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앙공조 설비 및 로봇 사업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과거에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쿠카를 인수하면서 이제 좀 좋았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기술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기대된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쿠카를 통해서 이제 로봇 시장, 중국 로봇 시장에서 이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M&A 통해서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이슈에 대해서 3가지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싱 커피 그리고 이제 탈 에듀케이션으로 인해서 좀 회계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루이싱 같은 경우 현재 거래 정지 상태고요. 또 이제 관련돼서도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탈 에듀케이션은 이제 내부 회계 감사에서 일부 발표가 되었고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루이싱 커피 아니면 이제 탈 에듀케이션 같이 중국 기업
기업에 대한 회계 문제가 이제 좀 불거지면서 회계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는 영향이 이제 좀 커서 그 기업들 중에는 일부는 이제 파산한 경우까지 있었고요. 2009년부터 2012년 신동방이라고 해서 중국의 영어 대표 기관 같은 경우도 머디워터스와 시티로앤 리서치의 이제 쇼포고를 통해서 주가는 급락했었으나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의구심을 내었던 부분들이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8년간 1배 정도 이제 상승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들을 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다시 이제 실적 성장과 함께 반등하고 문제가 있던 기업들은 조금 좀 시장에서 안 좋게 반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하고 가전 소비가 이제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뉴스고요. 3월에 중국 30대 도시 부동산 거래 면적이 전월 대비로 이제 304%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판매량도 거의 100% 내외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이런 가전제품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요.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 이제 방문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설치가 필요하고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2, 3분기라는 걸 감안하면 좀 4월부터는 좀 더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최근 중국 내에서 이제 좀 재확산 우려가 좀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이제 4월 8일 날 우한시 봉쇄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식되는 모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하얼빈시로 돌아온 22세 대학생이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되고 이제 4차 감염까지 확인되어서 일부 지역, 하얼빈 아니면 이제 러시아 국경 도시인 헤이롱장성 수이펀시에서도 해외에서 귀국한 중국인이 이제 400여 명까지 이제 확대되었던 코로나19를 확산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반적으로 그러진 않지만요. 그래 해외에서 이제 귀국했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지했는지 해외여행과 성외 여행을 금지하고 있고요. 중국 주요 관광지 하이난성 같은 경우 관광지 이용객 수 한도를 기존 규정에서 이제 3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가전제품 사용기한 규제하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규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강제적으로 뭐 파괴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보통 이런 이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대부분 나올 수 있는 게 뭐 에너지 절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뭐 가전 뭐 전력 사용량 이렇게 해서 좀 환경이나 아니면 효율성 관련돼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할 거고요. 그런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폐기를 이렇게 용인하는 아니면 그 유도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구한신 관련해서는 외산 가전 업체도 뭐 좀 수혜가 좀 있나요? 그 과거에는 좀 LG전자 이런 쪽에서 애들은 좀 수혜를 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 2008년만 생각하더라도 중국 뭐 백색 가전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이나 이제 품질이 당연히 해외 업체들보다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뭐 중국에서도 TV나 에어컨,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품질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격 같은 경우는 외산 제품보다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08년보다는 효과는 조금 덜할 것으로 외산 업체들 같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좀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실적 전망 보면요. 매출이 그래도 19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걸로 전망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거 충분히 반영된 숫자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조금 실적이 하향 조정된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1분기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실적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2, 3, 4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소비가 안 좋았을 경우 그 이연된 소비들이 그 다음 분기, 그 다다음 분기에 더 많이 나타난 영향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이 조금씩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선전시나 항저우시 같은 경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일반적으로 좋을 경우 이제 대형 가전제품의 판매량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있지만 아마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 시장이 혹시 더 지금보다도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경우 실적도 조금씩은 안정 아니면 이제 조금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멕시코 금리 인하 코멘트 그리고 페맥스 발표해 주세요. 예, 먼저 멕시코 국채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 50bp 인하를 했습니다. 작년에 100bp 내렸고요. 올해는 연초부터 해서 125bp 내렸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나머지 그 한 100bp 이상 더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 USMCA로 미국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나빠졌기 때문에 멕시코도 같이 대규모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유가 폭락입니다. 페맥스를 비롯한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지금 나빠졌는데 그래서 신용 등급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서요. 제일 높은 게 무디스가 BAA1 그러니까 다른 치환하면 BBB 플러스, S&P는 BBB 제로, 피치는 BBB 마이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BBB 마이너 정도선이 맞지 않나 싶고 투기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페맥스가 이유는 특히 페맥스를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멕시코 펀더멘탈은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대외 유동성은 외환 보유고 2,500억에다 크레딧 라인이 1,000억, 그다음에 스왑 600억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외환 문제 크게 없고요. 부채는 우리와 유사합니다. 한 45% 정도. 그래서 재정 좀 쓸 수는 있는데 여기 좀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되게 신중하고요. 그래서 산업이 미국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런 경제 타격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는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페소화가 24 전후로 움직여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단기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변동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펀더멘털이 거시경제 현실성 양호한 데다가 이 이슈가 끝나고 나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되면은 1순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뭐 베트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 혜택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USMCA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의 미국이랑 같이 갈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나쁘니까 타격을 제일 먼저 받지만 미국이 회복될 때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나라가 멕시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맥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디스가 페맥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BBB 마이너스 등급에서 지금 BA2 등급까지 하향하면서 지금 현재 피치와 무디스 두 신평사가 지금 회사 신용 등급에 투기 등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신평사 중 두 개사가 이제 하이힐드로 평가함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크레딧 시장에서 페맥스는 펄른 엔젤 즉 투기 등급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달러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 여부에 좀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디스가 등급을 낼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투기 등급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의 매도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패시브 자금의 밸런스 조정이 약 4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약 100억 달러가량의 달러 채권 매도는 출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달러채 금리가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들자면 2015년 9월 페트로브라스의 투기 등급 하향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9월 초 페트로브라스의 하이힐드 등급 당시에 달러채 금리는 약 9.2%에서 9월 말 15%까지 상승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 다시금 금리 매력도가 부각됨에 따라서 다시 10월 말 10% 수준까지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페맥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 매도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채권 위주로 좀 금리 상승세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펄른 엔젤 펀드의 매수세가 5월부터는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금리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변동성을 감내할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매력도가 높아지는 4월 말 이후에 매수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멕시코 채권 작년 가을에 가장 많이 샀을 시기가 작년 가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가을에 산 사람들은 지금 한 몇 프로 손실을 났어요? 지금 달러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이 났고요. 페소화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페소화 환율 관련해서 좀 손실이 나서 약 마이너스 13%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